스루풋 에세이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목 현상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병목이라 그러면 많이 통용되는 얘기고요. 제약이론 경영에서는 병목하고 제약을 같은 개념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용어로는 제약, 콘스트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목을 상징적인 어떤 그림으로서 이렇게 하나 좀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병목 현상 사건을 본 것들을 좀 정리해 본 것을 소개하면은 작년 여름에 기후변화, 서울 홍수, 물바다 이런 게 있었죠. 도로 배수로 그레이트 뚜껑 안으로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작은 실천도 매우 중요하겠다고 저는 그때 반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강우량인 경우에는 비가 이 정도 크기로 온다 그러면은 배수로 시설 용량과 배수지 펌핑 용량이 충분히 감당을 하면은 강으로 흘러나가게 돼서 물바다가 될 일은 없는데 비정상적인 폭우가 내린 거죠. 그래서 강우량이 이만큼 쏟아졌는데 시설 용량은 사실 이게 이렇게뿐이 안 되니까 이 내려오는 인프트가 매우 크니까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일반 쓰레기까지 막히다 보니까 결국은 평상시보다 말하자면은 배수가 이렇게 적게 돼 가지고 결국 이렇게 오버플로우 돼서 서울 강남이 그렇게 물바다가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서 국방을 위해 군대와 산업을 키우는 것은 만약의 사태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이다. 만약 사태인 도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번 잠긴 자치구들의 배수로와 배수 펌핑 용량을 넓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됐죠. 작년 말 말하자면은 발렌타인데이 때 이태원 참사 병목 현상이 원인이므로 우선의 해결책은 인프트 통제를 했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에서 인프트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산 공정 중 제공품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쌓이는 것을 병목이라고 부릅니다. 병목을 넓히려면 우선 돈이 들어가므로 투자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해결책은 인프트 통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프트 통제가 안 됐죠. 이태원 때.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제공품 또는 제품을 연말에 폐기 처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인간을 무생명체에 비유하는 것은 도리가 아닐진 몰라도 물리적인 측면으로는 동일한 겁니다. 그 아까운 원재료가 폐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따져 문책을 하는 경우도 있을 터인데 하물며 아까운 젊은 청춘들이 압사당한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위 관련 공무원들에게 스킨 인 더 게임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최근 다른 스루풋 뉴스에 최근 대기업 100대 기업의 이 G세대들의 인재사항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일단 했고요. 결국은 병목 때문에 이렇게 제공이 왕창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푸트가 많으니까 병목 때문에 아웃푸트가 거의 줄어서 나가게 되는데
이번 그 이태원 경우에는 나가는 것도 막혀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도 보도된 내용이지만은 폭이 4m 도로인데 이 해밀턴 호텔 쪽에서 그 도로변에 뭔가 이 세우는 철제 가벽이 요게 또 불법 건축이었다 그래서 더욱더 병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요 밑에 그 이태원역이 있는데 그 이 국제 무슨 음식가 윗 도로에서 쏟아져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또 이태원역에서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뭉쳐져 가지고 여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조 원가 세계의 문제점. 핵심적인 것은 제조 원가는 독과점 소수 시장 지배자의 논리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특히 재료비에 가공비를 배부하는 것이 핵심 출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의 소수의 부유층과 다수의 빈곤층의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런 게 이 자본주의나 이런 거의 이 생리라고 한다 그러면은 불평등을 완화시켜 중산층을 만들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이 항상 과제죠. 모 경희대 물리학자는 파레토 법칙을 인용해 과학적인 방법은 없고 사회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되게 불만인데요. 이 모 경희대 교수라고 제가 이름을 한 것은 이름을 실명을 지칭하고 싶진 않았습니다만은 물리학자란 분이 이것이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회 인문 과학적인 물리학자는 사회 인문 과학자가 아니죠. 자연과학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주장한다는 것은 항상 사회주의 분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중산층이 살아나는 방법은 바로 스루풋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그런 스루풋 세계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갈등 해소도를 이렇게 세로로 보통은 제가 소개할 때 이 가로로 누여 가지고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세워서도 우리가 원인 결과를 따져볼 수 있는 거겠습니다. 어, D가 그 보수 정책이라고 그러고 그 D 프라임이 진보적 정책이라고 그러면은 이 보수 정책을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그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이쪽에서는 만약 진보 정책을 그 시행한다 그러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장과 분배가 다 잘 이루어지면은 우리 그 국민들은 생존과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충분 조건으로 그 설명을 한 거고, A서부터 설명하는 필요 조건이라고 이렇게 A서부터 D 프라임까지 얘기를 그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좀 그 말로 읽어 보시면은 말이 좀 되는지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갈등과 대립 속에 내몰리는 프로파간다에 넘어가 한쪽을 제압하려 한다. 이게 한 놈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죽죠. 서로 항상 정책 대결이고 정책 경쟁을 한다. 이런 입장에서 그 좌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이 외파리가 아니고 왼팔 오른팔 그 양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리 자체가 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죠. 한쪽을 완전히 제거하고 남는 것은 언제부터 권위주의로 바뀌어 말하지만 일당 독재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 세력도 필요한 거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 무토 마사토시라고 전 한국 주재 특명 정권 대사가 현대 비즈니스라고 일본 매체인데요. 2022년 11월 11일 그 말하자면은
그 발렌타인 데이 때 바로 그 발생해 가지고 얘기한 건데, 문재인의 수사 방해가 근본 원인입니다. 한국 할로윈 사고를 부른 경찰 부패의 지나친 심층과 한국 중추의 위험한 현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라는 그런 충분 조건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국민이 생존 위협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논리 도구로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찰화하고 경찰의 테마는 나쁜 그 다리가 되겠죠. 나쁜 다리는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고, 어, 그, 이 사람의 그 결론은 이태원 사고 사상자는 그 희생자다.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정치의 갈등이 여기까지 오면 국가의 안전과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것을 두 정권 관계자는 다시 보라. 김정은식으로 표현하면 이벽식은 두 정권 관계자는 다시 보라우.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사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의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한 국정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스킨 인 더 게임 은유로서의 어카운팅 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다 읽어보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실제 위험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단순한 해법을 추구한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해법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이게 원가 회계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원가 회계가 붕괴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최종 원가 회계 기준이 그럴 것이다. 사람들을 속이려면 먼저 그들을 복잡한 구조로 끌고 들어가야 된다. 마치 원가 회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조나 관료들은 쉬운 해법이 있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스루풋 회계라는 아주 쉬운 해법이 있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가능한 한 복잡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원가 회계로 제시를 하죠. 왜냐 그러면 그들이 밥벌이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다. 이제까지 어제도 오늘도 잘 먹고 살았는데 원가 회계를 공격하는 뚱딴지 같은 국내에서는 스카이어가 이렇게 계속 그 방송을 해대고 있으니 혼자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인재상의 책임성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책임과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면은, 법을 행사하는 판관이 부패하거나 무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 판사 자체가 말하자면 부패하거나 무능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 스킨 인 더 게임의 핵심은 이것이다.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이 사회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시스템이. 스루풋 편집증 환자인 저는 원가회계 결산 방법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캄세스 왕의 그 심판은 이것이 이제 부패한 판관인데, 이게 이제 이 시간의 흐름까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저 멀리 잘 안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한테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행위고요. 그런 게 표시가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 판사가 잘못 판정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벌을 내리냐 그러면은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산채로 시삼네스의 피부를 벗겨버립니다. 우상단에 앉아 있는 이가 그 시삼네스의 그 판관인데, 옛날에는 말하자면은 그 직업이 그 승계되는 그런 어떤 그 신분 사회가 돼가지고 아들이 오탄에 쓰는데, 뒤에 있는 그 의자의 그 가죽이 아버지의 가죽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항상 그 주의를 해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심판을 해라. 판정을 내라. 네덜란드 화가 헤라르트 다비트의 1498년 작품입니다.
국제회계인 IFRS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률이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 안티파트 로스는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구매자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의 3, 4천 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상장 기업들의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다 공개 안 하고 거치대로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재무제표 주석은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보 이용자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이 발전을 거듭해서 궁극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도덕률입니다. 법률은 바뀔 수 있지만 도덕률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법이 꼼꼼할수록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는 더 쉬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최악의 실패. 지식인 사회의 만연한 실패가 칠면조의 예측입니다. 증거를 활용해서 과거의 바탕을 두고 미래를 정밀하게 예측한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추수감사절 전에 자기가 모가지가 날아가는 것을 칠면조는 못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칠면조에 해당하는 것이 브렉스완이라고 브렉스완의 저자 탈레브도 얘기했고, 최근에 제가 스킨 인 더 게임을 얘기하는 것은 이분의 그 정신을 공감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스루풋 월드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스루풋 회계에는 기승전 로스 차일드라고 좀 희망사항입니다. 이거는. 근데 너무나 긴 화살이에요. 논리적으로. 만약 삼성이 스루풋 사고방식으로 스루풋 회계를 한다면, 또는 현대가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다 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로스차일드 여사인데요. 린 포레스터 드 로스차일드 여사인데요. 글로벌 금융 세력이죠. 이분이 2015년에 셰라톤 워커힐에 와가지고 국내 기업들한테 이미 2015년이니까 2023년이니까 만 8년이 지났는데, 그때 ESG라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또 지나가는 뉴스로 봤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2020년도에 와서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을 했고, 또 ESG적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 더하기 레버리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팔고 사고 하는 금융 글로벌 자본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때 포용적 그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ESG를 해라.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고, 근데 왜 이런 주장을 벌써 한 오래전에 이런 얘기들을 했을까? 이것이 이제 2023년에 ESG 중에서 그 이 부분은 국제 표준이 아마 그 제정이 될 거고,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시기는 대기업 경우에는 2023년도 상반기나 늦어도 2024년도에는 시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이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 그 뒤에 숨은 그 배우 세력 같이 이제 소개됐고 언급을 회피하는 식으로 됐는데, 최근에는 이 로스차일드가 이 일선에 나타내고 있는 중이죠. 그런 거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일본 구구가 쓴 책인데, 중국 사업날과 한국 소멸이라는 섬뜩한 그런 책이 2014년에 나와서 이거를 그 지인을 통해서 좀 구해보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여기에 그 겉표지에 나와 있는 거로 보면은 로스차일드가 나와요. 로스차일드에 의한 충격의 지구 대개조 계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 동북 삼선 옛날 우리 실지 지역인 만주리아 유대 국가를 건설한다. 로스차일드가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에 의한 조선반도 통일이라는 아주 말하자면은 기분 나쁜 대고구려 건설한다.
뭐 고구려라는 말은 애정이 가는 얘기입니다만은 가로 열고 뭐라고 썼냐 그러면 제2의 일본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본의 속국이 된다. 아, 그 식민지는 아니더라도 그 말하자면은 그 에, 지배를 받는 그런 종속된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힘을 빌려 황국의 어, 이념을 현실화한다. 그 근교대국이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근교대국으로 표현했는지 실제 이게 근교거든요. 신대동아 공영권을 주축으로 이루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이런 그 의문의 질문들을 한번 다 얘기를 써본 거죠. 북한은 무슨 돈으로 핵개발과 미사일을 계속 쏘아댈 수 있는 것이냐. 일본 조총련계 자금 지원이냐, 마약이냐, 아니면은 뭐, 화폐, 그, 암호화폐, 그, 이, 갈취냐,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돈 가지고 과연 그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무기를 현대화 할 수 있겠느냐. 뭔가, 음모론 같은 얘기에 그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니냐. 한국 핵무장 발언으로 한미 간 동맹의 간극이 발생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중국 아니 그 미국의 그 국방장관 오스틴 국방장관이 1월 30일 날 와가지고 믿으세요 철저히 하고 한미 동맹은 아주 튼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믿을까요? 믿을 수 있고 신뢰를 갈 수 있을까요? 제2의 영일동맹이 또한 회주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거 했을 때 제6세대 그 전투기를 그 일본 플러스 유럽의 그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이제 또한 뭐 이탈리아 뭐 이런 쪽에서도 뉴스가 나온 게 있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윤 대통령은 잘 사는 체제 중심이 통일이 상식 아니겠느냐. 그래서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이 근데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에, 그 독일 통일 때처럼 그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매우 그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 싼 인건비 뭐 대기업은 뭐 이 그 현대화 초현대화 그 자동화 기술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중간 기술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이북에다가 공장을 짓고 현재까지 임금 체계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싼 인건비로 외국 동남아에 가서 공장을 짓느니 북한에 가서 공장을 져 가지고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취급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9년 만에 다보스 포럼에 그 참여했다는데 제 개인적인 희망 사항입니다만은 원가 회계는 그 이 3차 산업혁명까지 그 유효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세뇌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원가 회계는 독과점 논리인데 4차 혁명 시대에는 그런 독과점 논리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렇지만은 ESG 정도의 명분으로 제조업을 현재 견제해서 되겠느냐. 그것이 글로벌 금융자본의 무지 아니냐. 그래서 그 제가 로비를 한다 그러면은 로스차일드 가문을 만나가지고 이 원가 회계가 바뀌어야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루펫 회계를 좀 ESG처럼 그렇게 그 요구하는 금융권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제가 망상 소설을 SF 소설을 쓰고 싶을 정도입니다. 기업 경영 실적 분석을 통해 경영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바라바시라는 그 체코 체코 출신의 그 저자인데
생김이 유럽 사람에다가 동양인을 섞어 놓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마지막에 그 책의 결론에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음 행보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우리의 행복까지 결정해버리는 변덕스러운 지도자들에게 영원히 매여 있어야 할까? 그러니까 그 국민이 그 생존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개인적인 지도자의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어, 그 국민들의 행복까지 그 좌지우지해버리는 변덕스러운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영원히 매어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 책을 결말을 내고 있습니다. 버스트라는 그 책 제목인데요. 왜냐하면 우선순위의 결정에 따라 폭발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극단치가 또한 발생한다. 나머지는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가 회계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 이것은 어떤 그 분석 경험론에 의해서 그렇게 어,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기침이 왜 갑자기 또 원가 회계가 제품 재료비의 가공비를 배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가공비를 배부한 제품을 팔리지 않아도 생산을 많이 해서 재고가 증가하면 재고 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이 매출원가 현재 원가 회계의 방식입니다. 스루풋 회계는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조장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판매 가격 결정의 핵심은 원재료 가격 인상분만을 반영을 우선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인플레에 대해서는 그 부와 빈곤이라고 1981년에 조지 길더라는 미국 분이 쓴 책을 지금도 저는 젊었을 때 읽은 책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결국은 분배보다도 수요 정책보다도 공급 측면의 그 경제 정책을 잘해서 그 부와 빈곤의 어떤 그 양극화를 좀 개선해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그런 분의 그 글입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인플레이션, 불황, 도시 문제 등 과거 문제를 재검토하고 공급 측면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립의 근본 원인이 심리적, 이념적인 것에 다다르면 거기서 멈춰야 된다. 요거는 그 일부에서도 제가 얘기를 좀 한 사항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봐 주시는 거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이 대립하는 게 심리적 또는 이념적인 것에 다다르면은 이 중단해라. 이거 이념적인 거하고 감정적인 거, 심리적인 것들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어떤 세력들은 여기에 허구한 날 우리 국민들을 그 좌우로 쪼개가지고 서로 욕하고 하게 만들고 뭔가 여기 상식적이고 교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혜로운 영역에 대해서 장벽을 쌓고 이렇게 일로 못 넘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정치 세력들이 있지 않겠냐. 국가를 조정하는 세력 이런 건데, 우리는 일반 사람들도 ABC를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주장만이 아니고 남의 주장도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해 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찾아내는 이런, 말하자면 우린 그런 논리적인 훈련을 해야만이 우리 사회의 갈등, 혐오를, 대립과 혐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40% 이상 참여하는 정치개혁 모임이란 게 해가지고 소선거구제를 뭐 중대 선거구제로 지금 바꾸는 것을 검토한다 그러는데, 아마 그 사익이 들어가지 않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그 스루풋 회계하고 원가 회계하고 그런 거를 또 비유를 해봤어요. 그런데 스루풋 회계의 의사결정 수수는 TIOE로 하는 거고 코스트 회계의 의사결정 수수는 거꾸로 OEIT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대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I, 인벤토리, 재고는 어디 갔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 아이를 이 공통 분모로서 아이를 그 2차적인 해결책으로 저는 제시를 한 겁니다. 자, T를 앞세운다 그러면은 마진을 많이 내고 운영 비용은 좀 줄이자 하는 게 3순위인데 그러니까 2순위가 I죠.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그런데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것이 T하고 I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원가 회계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운영 비용을 줄여라. 이익을 내려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대부분 요즘 그 구글도 이 직원들을 12,000명이나 잘랐다고 그러는데 운영 비용을 줄이는 거를 우선순위로 많은 그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운영 비용을 중시해서 자기 CEO 연봉은 되게 많이 받아 먹지만은 직원들을 그렇게 해고하는 게 이제 미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 면에 대해서 그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양적인 정서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경영을 우리나라나 일본은 조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중국 정부는 중국 그 정보는 뭐 이 오픈되는 게 별로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원가 회계는 제거돼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공통분모로 해가지고 이게 돼야 되지만은 원가 회계의 유효성은 지금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제거돼야 된다. 딜리트 또는 터미네이터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객이나 화물 모두 TPS, 스루풋 퍼 쉘프라고 되어 있는데 좌석 화물칸, 편의점 같은 데에서도 그 매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를 매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매대 회전율이 높은 거 중심으로 말하자면은 그 전시를 해라. 이런 얘기지만 여기에서 핵심 내용은 어, 재고 회전이 경쟁력이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기술적인 거는 이제 2순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는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2단계로서 재고 회전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거고 더 레이스라는 책에서는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한 회사의 미래의 능력을 재고가 거의 다 결정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제약이 없다면 제약을 선택하라. 이런 그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여기에서는 회사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도 또한 실제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서도 큰 투자 없이 충분히 큰 시장에서 결정적 경쟁력과 그것을 자본화하는 역량을 우리는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서 기업의 경영을 참여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죠. 한쪽은 성장 우선주의고 한쪽은 안정 유전주의인데 두 개 다 우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것이 이런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주입이라는 게 큰 돈 들이게 아니라 조그만 그 백신을 써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그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할 방법은 있다. 요거를 정치적으로 표현할 때는 조금 달라요. 정치는 인적 자원 및 시간을 고갈시킵니다. 또한 실제 위험을 무릅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한된 정치 시장에서 이게 이제 다 연결고리 인맥 뭐 이런 거로 돼 있죠. 지금 국내 뉴스에도 그 조선일보도 그렇고 딴 데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가 이 말하자면 진입장벽을 스스로 지들이 만들어 놔 가지고 거기에서 선택되고 자기 말을 잘 따를 놈 허수아비 같은 놈들만 정치 신인으로서 공천을 해주고 키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경쟁력과 그것을 자본화하는 역량을 구축을 한다. 지들이 여기에서의 그 자본화는 정치적인 자본화라는 것은 지들 세력 구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관점이 또 있습니다. 근데 갈등 대립을 잘 만드는 선수가 바로 글로벌 정치 세력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요. 갈등을 조정하고 선동하라 한국도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과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 50여 개국을 초청을 해가지고 적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말하자면 매니지먼트 어텐션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동맹이 많으면은 신경 쓸 게 많다는 얘기고요. 동맹이 적으면은 그 동맹이 적어도 신경 쓸 게 엄청 많아진다 그런 얘기. 그러면은 알맞은 크기의 동맹을 유지한다. 그런다면은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알맞은 크기의 동맹을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상징적인 비유로서 요것의 그 원로는 알맞은 크기의 그 재고 버퍼입니다. 재고 버퍼인데 이거를 제가 동맹에 비유를 해서 좀 이해가 좀 비유로 해서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미국과 중국이 아프리카 동맹한테 계속 자기네들하고 친해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유도 그 서로 간의 이 동맹 관계, 이유 자체가 동맹 관계로 유지돼야 되는 거고, 일본 거기에 뒤따라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본 스스로는 그 경제가 힘들어지더라도 이런 동맹 관계는 계속해서 끼려 그러고,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에 열심히 그 미국에 뒤따라가고 또 이 충실한 견공으로서 하고 있는 중이죠. 한국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2022년 5월 8일 날 작성한 건데 2022년도를 보면은 서로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결국 그 이익률은 떨어질 것 같다 하는 거를 그냥 말하자면 모델로서 한번 제가 예측을 해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2022년도 그 잠정 실적들을 쭉 집계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대세는 이렇게 그 수익률이 내려가는 거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영업이익도 내려가는 것으로 원가 회계 용어로는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게 그렇고 또 여기 중에서도 오히려 그 수익률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올리는 기업들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반 노멀하게 본다 그러면은 매출은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현상 유지하기 급급하거든요.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계속 내려가는 거로 아마 이것이 이제 맞아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TOC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FOL이라고 삶의 그 진실이다. 이것을 없앨 수는 없다. 대응책은 재고 버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계 세무 이론에서도 가리키는 것은 불식 효과, 채찍 효과라고 해가지고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결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정확한 수요 예측이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수요를 근거로 하지 않는데 그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그 수요 예측하는 것은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리겠지 정도가 가장 인간적인 수준의 능력 수준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하겠다는 거로 전산화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해결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채찍의 효과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전문가가 얘기하기로는 수요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범위가 있는 얘기지. 만약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만두시고 그냥 미아리 가서 점집 차려도 충분히 먹고 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된다. 이게 수요, 리드타임 정보가 확실 1번과 같은 의미로 그 수요와 리드타임을 정확하게 운영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약이론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삶의 진실로 인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버퍼 관리 매니지멘트로 해결하는 기법을 가리키는 컨설팅을 하고 있죠. 2022년도 원가 회계 매출 예측은 여기 써 있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좀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메틱 회계, 분식 회계를 뭐 듣기들 거북해서 제가 계속 그 화장 회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루풋 회계 매출 예측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손익분기점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또 매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스루풋 에세이 2부를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